안녕하십니까. 복남자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수요와 공급을 이야기하면서 강남을 좀 이야기를 했죠. 수요 공급에서. 그래서 좀 연이어서 약간 그 좀 부연 설명을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이제 설명할 때 세금 관계를 이제 말로만 저희가 했는데,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투자 심리적인 부분 다시 한번 또 거론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좀 말이 좀 빨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오늘은 약간 좀 천천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그 부동산 시장에서는 제가 오늘은 제 화면을 좀 줄이고 최대한 그 모니터 화면이 보이게끔 최대한 제가 이제 키웠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우측에 보시면은 이게 이제 서울 지도죠. 왜 서울만 자꾸 이야기하느냐? 결론적으로 여기 서울 수도권 회가 2천만이 넘습니다. 그래서 제일 또 심각한 데가 이제 서울 중심으로 이 수도권이 부동산 시장 가장 좀 많이 밀집돼 있고, 그래서 이걸 이제 벤치마킹으로 해가지고 뭐 참조하시면 됩니다. 뭐 부산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도. 그리고 좀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은 이제 지역도 한번 제가 추후에 한번 뭐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네 번째 시간이니까 전체적인 그래도 가장 대다수가 밀집이 돼 있는 이제 수도권, 특히 또 서울을 위주로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른쪽 세 번째 그 지도를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서울시청이 이제 이 가운데 이제 하늘색, 이게 이제 한강. 여기 쭉 보시면 이게 이제 한강이죠. 한강. 이렇게 한강. 그리고 서울시청이 이제 경복궁 있는데, 이제 여기가 이제 서울시청 경복궁 중심이죠. 수도 중심인데, 부동산으로 보면은 중심은 누가 뭐래도 이 한강 이남, 이 강남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강남을 기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모든 기준은. 그리고 내가 실제로 뭐 여기 뭐 인천에 살 수도 있고, 안양에 살 수도 있고, 이렇게 뭐 주변에 살 수도 있지만, 이 기준점은 이 강남을 기준점으로 해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집값이 오르거나 떨어지고 이렇게 매수 타이밍을 잡을 때 강남을 기준점으로 하라는 거죠. 강남 집을 사라는 뜻이 아니고, 내가 예를 들어서 시흥시에 사는데 시흥시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걸 살 타입인지 팔 타입인지 이걸 기준점을 이 강남에 있는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보시고 내가 시흥 집을 팔던가 사던가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풍선 효과, 그러니까 강남이 오르면은 물결이 흘러서 뭐 풍선 효과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변수가 있긴 하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대체적인 부분, 아주 그냥 스탠다드의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왜 그러냐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식도 뭐 수백 개의 어떤 지나놓고 본 차트를 보시면은 다 개개인마다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선행지수를 말하는 게 후행지수는 다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이야기들은 다 어느 누구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그 차트가 똑같은 게 하나도 없듯이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모양이 다 틀리다고. 똑같은 똑같은 시간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그래프가 다 틀리고 높낮이가 틀리고, 어떤 데는 예를 들어서 부천 같은 경우는 부천 어느 지역 같은 경우는 10년 전에 아파트 가격이 지금도 똑같이 아파트 10년 동안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또 남부 지역으로 가면은 오히려 또 반대로 떨어진 데도 있고요. 수도권인데 불구하고 대체적으로는 다 올랐죠. 다 올랐는데, 그리고 이제 오르면 폭도 지역별로 다 틀리고
위치별로 다 틀리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보편적인 어떤 내용으로는 강남을 벤치마킹으로 해가지고 제가 어떤 그 투자 매도 매수 타임을 이제 잡는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 지도에서 보시면 강남에서 이제 반포입니다. 지금 반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옆으로 한 블록 가면은 잠실 있죠. 잠실. 지금 현재 이 지도에서 지금 동쪽으로 갑니다. 동쪽으로.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넘어가면은 고덕이죠. 그 다음에 또 한 단계 가면은 이제 미사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단계가 왼쪽에 표에 보시다시피 반포가 한 22억, 뭐 2, 3억, 이제 이게 다 똑같지는 않지만 이제 평균적으로 어림 잡아서 한 22, 3억 되겠죠. 그러면은 한 블록 하면은 이제 잠실 같은 경우는 20억은 넘지는 않고요. 한 17억, 18억 이 바운드를 합니다. 그다음에 저 고덕 같은 경우는 한 10억을 왔다 갔다 하죠. 지금 현재 올해 지금 현재 5월달 최근에 일어난 일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미사 같은 경우는 한 6억 이 정도 6억에서 7억 하나요? 한 6억 바운더리 위아래로. 그러면은 이 자체가 이 한 블록, 이 한 단계씩 이 계단에서 한 단계씩 내려갈 때마다 교통으로 이야기하면 한 30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반포를 중심으로 해가 반포, 강남 이런 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잠실까지 예를 들어서 반포에서 잠실까지 30분, 잠실에서 고덕까지 30분. 그러니까 결론은 강남에서 중심부에서 고덕까지는 1시간 정도 지하철을 타든 버스를 타든 아니면은 차를 타든 안 막힐 자가용 같은 안 막힐 때 이제 빨리 오는데 이제 보통 출퇴근 시간 이걸 기준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런 직주 근접. 제가 지난번에도 또 연결돼서 이야기하지만 강남은 한 60만 명이 출퇴근을 한다 그랬죠. 출퇴근 제가 말씀드렸죠. 정로는 정로는 한 25만에서 30만 정도 출퇴근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결론은 자 그러면은 고덕에서 이제 미사 그 다음 단계 미사죠. 미사에서 이렇게 하남시에서 이렇게 들어오려면은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걸린다고 봐야 되겠죠. 양평 쪽 이쪽에서 그다음에 저쪽 남양주 쪽 그 춘천 그쪽 대성리역 그쪽에서도 이제 출근하신 분들도 있고요. 심지어 그 다음에 양평 쪽에서 출근하신 분 있습니다. 그리고 양평역에서 이렇게 출근하신 분들, 지하철로 오더라도 이 잠실역까지 오시는데 보통 1시간 반 걸립니다. 이렇게 되고, 동쪽. 그다음 남쪽도 마찬가지예요. 이 차이가, 자, 반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강남, 반포. 거기에서 밑으로 한 단계 내려가면 어디죠? 판교. 맞습니까? 판교가 맞나요? 판교 맞는 것 같아요. 판교 한 30분 이내에서 출퇴근이 가능하죠. 그 다음이 분당 1시간 정도 분당입니다. 분당. 그 다음에 또 30분 가면은 동탄 가격대도 비슷하게 갑니다. 가격대도 20억 중반 판교가 한 10억 한 15억 이렇게 아주 A급으로 그 정도 가고 근데 분당은 10억은 넘지 않는 곳이 많은데 그래도 그 기준점을 한 9억에서 10억 정도로 내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동탄 같은 게 한 5, 6억 정도 이렇게 보고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서쪽으로 가면은, 흑석동이죠. 흑석동, 이제 반포에서 한 블록 가면은 이제 흑석동. 여기가 한 15억이 넘지는 못하는 한 10억 정도.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다 32평 기준입니다. 표준평수 25.7 전용면적 32평 아파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들어오면 1시간 정도 거리가 뭐가냐 마곡이나 목동이나 이렇게 포진돼 있죠. 그래서 여기쪽이 한 10억에서 한 12억까지 목동 같은 경우는 한 12억까지도 가고 새 아파트 기준으로 그 다음에 마곡 같은 경우는 한 11억에서 12억 사이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실거래가가 그렇게 뜨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들어가면은 이제 김포죠, 김포도 너무 안으로 들어간 데 말고요. 김포 풍무동이라든지 이런 쪽. 그래서 김포 쪽도 지금
경전철이 이제 9호선에서 계하산역에서 연결이 돼가지고 경전철이 들어가게 돼 있죠. 그래서 올해 뭐 가을쯤이나 된 걸로 해서 이제 계획이 됐던 것 같은데 그게 좀 연장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이 조금 그 말들이 좀 있어요. 왜 그러냐, 신도시도 다 개발해 놓고 했는데 계속 그게 지연되면 어떻게 출퇴근하느냐, 이제 이런 논제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 풍무동이라든지 뭐 사우동, 그다음에 고촌 같은 데는 거의 뭐 경전철로 한 코스입니다. 계하산역에서 딱 한 코스, 두 코스 이런 데는 막 그래도 꽤 가격대 5억 중반대 나옵니다.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우리가 제일 뭐 마포, 그죠? 예전에 강남 재건축 문제, 바로 풍선역걸 어디니까 그 마포하고 송수, 그다음에 용산 이런 쪽이 되면서 여기서 이 지도 오른쪽 제일 지도 보시면은 이게 이제 송수 쪽이죠. 송수 라인. 그냥 한남 뉴타운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오른쪽으로는 송수까지 쭉 나갑니다. 그다음에 왼쪽으로는 한남 뉴타운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남 뉴타운하고 반포는 맞보고 있습니다. 맞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뭐 한남 뉴타운도 고급 주택지로 앞으로 고급 주택지로 형성이 될 만한 곳이죠. 뭐 반포에서도 이제 압구정 현대라든지 이런 쪽 맞보 쌍벽을 한강을 중심으로 우아래로 맞보고 있는데, 자 한남 뉴타운 쪽에서 가면 어디입니까? 이천동, 동부 이천동도 옛날에 부천이었죠. 옛날 부천이었고, 그 다음에 여의도도 지금 여의도, 그 다음에 이제 용산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포, 공덕동 있는 주변, 그 다음에 저 끝에 이제 상암까지 쭉 이렇게 날개식으로 이렇게 쭉 나갑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오른쪽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나갑니다. 그다음 북쪽으로는 이제 도심권, 아까 그 종로구 쪽에 이제 도심권 쪽에 그 직주 근접으로 해가지고 경희궁자이라고 굉장히 이거 히트 쳤죠. 그래서 금액도 지금 꽤 높습니다. 지금 뭐 10억 한 5, 6 하나요? 30평 기준 많이 올랐습니다. 그쪽도 많이 올랐는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 예를 들어서 30분 거리, 그 다음에 또 30분 거리가 이제 대표적인 단지가 이제 왕십리 주변, 왕십리 뉴타운도 10억 이차저차 하죠. 왕십리 주변. 그 다음에 한 단계 들어가 버리면은 이제 저기 노원구 쪽. 노원구 쪽은 이제 재건축이 좀 많은데 새 아파트 많이 좀 덜하긴 한데, 그래도 뭐 거기도 이제 기름 뉴타운이라든지 뭐 좀 뉴타운이 좀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좀 가격이 새 아파트가 만만치 않는데, 일단 이제 그런 단계.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사이클이 보시면은 여기를 강남을 중심으로 이렇게 그려지죠. 이렇게 이 모양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이렇게 모양이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냥 가운데 이 부분이 30분 거리, 30분 권역. 그 다음에 이쪽 두 번째 그려지는 권역이 이제 1시간 권역이 1시간 권역.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려지는 권역이 이렇게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모양은 2006년도도 그러고요. 과거에 비교해 보시면은 이제 강남이 예를 들어서 10억, 이제 지금 현재 25억 돈 넘었는데, 반포가 한 10억 초반, 12억, 13억 할 때가 있었죠.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마곡이 얼마였냐? 한 5, 6억 했었어요. 그냥 딱 2분의 1.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그런 형태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를 때 같이 올라지고,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겠죠? 이런 형태가, 모양새가 이제 과거에도 그러고 앞으로도 그렇고 이렇게 이런 모습들이 아마 그려지지 않나, 이제 이거죠. 이런 모습들이. 그러면 이제 이 강남의 이 부분을 분산을 좀 해주면 좋을 텐데, 이게 이제 나라 정부의 어떤 그게 된다면 이제 강제적으로 이렇게 예전에 우리 행정수도 같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한전이 어디로 갔죠? 한전이 혁신도시가 내려갔죠. 지방으로 내려갔고, 그다음 한전 자리가 이제 개발하는 거 아닙니까? 현대 글로벌 센터를 짓는 거죠. 강남에 있는 거. 그다음에 가운데 있는 어떤 공공기관은 그렇게 옮겨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강남에 주로 이제 포진하고 있는 게 이제 개인, 이제 사기업체, 기업들이다 보니,
이게 강제적으로 어떤 그게 안 됩니다. 인위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연스럽게 기업체들이 필요에 의해서 뭉쳤던 곳이고, 물론 예전에 이 자리가 예를 들어서 이 자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어진 건 아니었어요. 사실 이제 위에 강북 한강 위에서 만들어졌던 곳이죠. 근데 그걸 갖다가 강남 신도시를 만들면서 다 이주를 시킨 거죠. 학교부터 시작해서 강제적으로 이제 학교 이주시키고 그 대신 택지 개발이 돼 있다 보니까 이제 기업체들이 여기다 이제 털을 잡았던 게 이제 여기가 이제 밀집이 된 지역인데, 그러면 이걸 분산을 좀 해주면은 좀 더 나을 텐데, 좀 이게 밀집 이 현상이 좀 강남 집중화 현상이 좀 떨어질 텐데, 이게 좀 아쉽게도 이게 이제 민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삼성 같은 경우도 원래 본관이 저 태평로인가 거기에 있었죠. 거기가 롯데 호텔 쪽 그쪽 그 조선호텔인가 거기 그쪽 태평로 쪽에 있었습니다. 근데 대표적인 케이스가 저희가 어디로 옮겨왔습니까? 저 강남역 주변인가요? 그쪽으로 이전해가지고 대다수의 이제 그 회사들이 거기에 이제 많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민간 업체든 자기 필요에 의해서 옮겨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 지금 현재 집중되어 있는 그 회사들을 과연 이제 분산을 좀 시켜주면은 암만 해도 직장 따라서 또 움직이게 되거든요. 예전에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나요? 대치동에 있는 뭐 도시공사 그게 이제 분당으로 이전하면서 그 직원들이 또 분당으로 많이 가기도 했었어요. 이렇게 그러듯이 그래서 이제 그 제가 봐서 이제 강남 수요 공급에서는 일단은 그 기업체들 직장이 좀 분산되면은 조금 수요도 줄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참조적으로 그 부분에서 약간 언급을 해드렸고요. 조금 더 자세한 것은 별도로 이제 강남 편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이만 하고, 그다음 두 번째 제가 이제 방송 3편을 준비하면서 했던 게 이제 세금에 관련된 게 문의가 좀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요새는 워낙 이제 시스템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한테 막 전화하셔가지고 세금이 얼마 이렇게 아니면 세무서한테 뭐 그렇게 안 하셔도 충분히 좀만 관심을 가지면은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그래서 제가 추천을 하나 해드릴게요. 이것은 이제 집에서도 본인들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요. 얼마든지 안 보이네. 죄송합니다. 잠깐만 제가 키워드를 쳐야 되겠네요. 그 부동산 이제 114라는 그 제공합니다. 뭐 네이버처럼 이것도 한 플랫폼인가요? 부동산 쪽에 관련된 플랫폼인데, 여기에 보시면 홈페이지 이제 부동산 114에서 이렇게 자동으로 제공을 해줍니다. 이제 계산기를 보시면 이제 서비스 플러스라는 데로 들어가 보시면은 부동산 계산기 있죠. 치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양도소득세, 그냥 부동산 매수 시 이제 들어가는 비용, 그 다음에 우리가 보유 상속 증여 시, 그 다음에 기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본인이 얼마든지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뭐 순서대로 제가 한번 잠깐 이제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양도소득세, 집을 이제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다주택자들이 3억, 양도차익이 3억이 나면은 세금이 한 1억 5, 6천 나오고, 금융비용까지 따지면은 뭐 한 2억 가까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잘 믿지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양천구, 예를 들어서 면적은 80제곱미터 하고, 2주택도 있고 3주택인데 3주택 이상으로 해보시고, 그 다음 한 10년 가지고 있다 하자고요. 2008년도 10월에, 그리고 지금 현재 2018년 어제 이제 파리대치에 그 다음에 4월 이후로 중과세가 됐기 때문에 5월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취득가액이 4억 3천,
이게 이제 실제 어느 지역에 샘플링을 한 겁니다. 제가 이거 뭐 그냥 아무 저기 한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제 샘플링 해본 적입니다. 지금 현재 그 당시 4억 3천, 그 다음에 좀 가격이 떨어져 가지고 7억 8천이라고 계산하고 그럼 한 3억 정도 양도 차익이 있는 거죠. 10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음 거주기간이 10년이니까 몇 개월이야? 120개월이네요. 120개월. 뭐 실거주했어도 뭐 허가 안 하고 뭐 큰 차이는 없을 거야 아마. 자,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등록세 취득세가 뭐 946만 원, 뭐 중개보수가 172만 원, 살 때는 뭐 얼마 안 되는데 팔 때는 좀 높네요. 657만 원. 그다음에 기본 이제 1인 인당공제 250만 원 해가지고. 그럼 총 납부 예상액이 보이시나요? 이게 화면을 좀 키워볼까요? 보이시죠? 뭐 오늘 뭐 채팅을 들으신 분이 전혀 없어가지고 제가 뭐 반응을 알 수가 없네요. 아무튼 보이실 거라고 생각하고 1억 5,714만 원입니다. 3억이 양도차 이거 보시면 115개월 과세 7억 3천, 4억 3천 이렇게 쭉 양도차익 1억 8천. 여기 적용세율에서 딱 보시면은 여기 보이시죠? 2년 이상 보이니까 10년 있어도 2주택 이상 같은 경우는 여기 쭉 보시면 3주택 이상은 기본 세율에다가 20% 중과세. 이게 그 말 그대로 이번에 그 4월 1일부터인가 적용한 파리 대책의 일환으로 적용된 중과세입니다. 중과세 20%. 2주택은 기본 이 누진세 그러니까 이 6%부터 42% 3억인가 아마 세율일 거예요. 42%에서 기본공제 받은 상태에다가 거기다가 20%를 또 중과세 시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 이걸 뭐 굳이 뭐 아실 필요 없어요. 요새 뭐 아실 필요 없고 이렇게 딱 계산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수록 이제 사람들은 이 모두 자동화 시스템에 이제 모든 게 익숙해지는 거죠. 저도 예전에는 이걸 뭐 10년 전에 막 이렇게 할 때는 다 일일이 계산해가지고 막 그랬는데 요새는 게을러서 그런지 이거 계산 안 합니다. 저도 이걸 많이 이용합니다. 이 자동 계산기를. 손님들한테 상담 오면 이 화면 딱 띄워놓고 제가 상담해 드려요. 그냥 세무 상담도 필요하거든요. 필요하고 또 이 자료를 그대로 또 제가 스캔 떠가지고 또 보내드리고 합니다. 그래 보시면은 그리고 이제 산출세 1억 4천에다가 지방소득세 해가지고 1억 5천 7백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보시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4억 3천짜리 집을 샀는데 현금을 다 4억 3천 주고 사는 사람은 10년 전에 아마 그럴 확률보다 약간 이제 대출을 더 끼던가 그렇게 하고 이제 보통 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찌 됐든 거기든 금융비용이 발생되잖아요. 금융비용이 발생되는데 아쉽게도 이 양도소득세에서 금융비용은 공제를 안 해줍니다. 그런 부분 전혀 적용을 안 해주기 때문에 실질 세금은 이 금액 1억 5천 7백에다가 금융비용을 따져야 된다는 거. 내 입장에서는 자기 이제 본인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또 다시 말씀드리면 강남을 말씀드렸지만은 강남의 다주택자들이 이 세금 무서워가지고 팔기보다는 다 묶어버린다는 거죠. 묶는다는 겁니다. 증여를 해줘버리거나 아니면은 그걸 임대사업자를 내가지고 장기전으로 들어가 버린다는 거죠. 8년 이렇게. 그러면은 그 8년 하면은 그 자체를 가지고 70% 정도는 그 세율을 공제를 해주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마 계산법으로 했을 때 세금이 그래 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를 할지라도 그 대신 이제 국가에서 해야 할 이제 보통 임대 사업을 민간이 하는 거예요. 8년간 5% 연 5% 이상 못 올리고 그냥 대신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좀 고맙죠.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른 사람이 어떤 시각을 볼지 모르겠지만 이게 다시 나가 버렸네. 양도소득세에서 이제 설명을 해드렸고, 취득세,
취득세에서 제가 지난번에 이제 주택은 이제 1%니까요. 뭐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말한다 하면은 취득세 예를 들어서 뭐 하나 아무거나 하나 해볼게요. 강서구시 뭐 개포도 아니다. 리센치 109가 이게 아마 32평 같은데, 어휴, 뭐야, 이게 왜 이렇게 높아? 자동으로 되네. 전용 면적 해가지고, 보유주택 해가지고, 매매해서 계산. 16억, 이렇게 나오나? 취득세가 5,300만 원 정도 나오네요. 이게 좀 고가주택군에 속하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것은 좀 강남에 국한된 것 같고요. 아마 이제 일반 이제 서민 주택은 아니 그 저기 금액이 좀 한 5, 6억째 6억 미만은 아무튼 1%예요. 1%에다가 85제곱미터 미만이면은 농투세 놓고 이제 0.1% 교육세 하면은 1.1%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660만 원, 6억 미만은 예, 그렇게 됩니다. 근데 뭐 16억 가표가 이렇게 높나요? 리센치가 아무튼 16억 정도 아파트 하나 30평 하나 사는데 취득세를 5,300만 원 내는 세금을 냅니다. 그래서 저기 강남구가 자산이 이게 다 지방세거든요. 이게 매매시 취득세 이게 이제 지방세예요. 국세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초 강남 3구가 재정이 튼튼해요. 국가에서 굳이 뭐 지방세를 교부세를 안 내려줘도 그냥 큰 소리 빵빵 치는 거예요. 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파트 이 하나 팔 때 1억 5,300만 원씩 걷어들이는데 세금을 얼마나 재정이 튼튼하겠어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세금 면에서 보면은 그리고 제가 주택만 나와 있나요? 주택만 기타 부분에 안 나왔나? 기타 부분이 안 나왔네. 상가 같은 경우 좀 심각하죠. 상가 같은 경우가 보통 취득할 때 취득세가 부동산 내는 여기 나와 있네요. 서울시에 예를 들어서 주택을 이에 나머지 토지든 뭐 상가든 오피스텔이든 오피스든 이제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래서 4억짜리 전용 면적 뭐 4억짜리 전용 면적 조금만 하겠죠. 그래서 한 뭐 30, 35 정도 잡고 상가를 하나 산다 합시다. 상가를 뭐 오피스를 됐든 오피스텔이 됐든 그러면은 취득세 1,600, 농어촌 특별세 80만 원, 교육세 160만 원, 중개보수 뭐 360만 원, 인지세 15만 원. 어휴, 아무튼 많네요. 상가 조그마한 상가, 섹션 오피스 같은 거, 뭐 이런 거, 조그마한 거 하나 4억짜리 하나 사는데 세금이 2,200만 원입니다. 2,250만 원. 취득세가.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뭐냐면은 부동산을 전체적인 매수하면 우리가 양도소득세 팔 때 내는 세금, 살 때 내는 세금, 등기비라고 하죠. 취득세. 그 다음에 뭐 기타 비용이라든지 이 매수 총 비용을 전체적으로 생각하고 우리 세금을 책정을 해야 된다니까요. 뭐 어느 한 부분만 가지고 이렇게 부동산 세금을 유리한 쪽으로 막 해석해서 막 정책을 해버리면은 너무 우리나라 정책은 뭐 어떤 연속성, 지속성이 없습니다. 지속성이 그냥 몇 년 가는 게 없어요. 지속적이지를 안 해가지고 굉장히 힘듭니다. 현업에 있는 사람들도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내일 모레가 이제 6월 1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 이제 공시 가격 이런 게 다 있어요. 공시 가격. 뭐 채팅방이 안 되나요? 왜 오늘은
그 공시 가격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가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공시 가격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내 실지 시세하고는 틀린 내용이에요. 실지 뭐 예를 들어서 7억짜리라 해서 재산세를 종부세를 매기기 위한 그게 7억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공시가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그걸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주택도 마찬가지예요. 공시가격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주택 고시가격이라 하나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재산세를 냅니다. 그래서 자 흔히 하는 말로 보통 뭐 2개, 3개 뭐 집들이 이제 보통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자 예를 들어서 이게 제가 이제 5억 5천이라 친 이유는 보통 뭐 서울시 평균 가격이 뭐 7억이라고 엊그제 뭐 신문에 나와 있었어요. 그러면 제가 예측컨대 아마 5억 5천 정도 뭐 이짜짜짜 아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로 한번 표준 집을 하나 가진 사람, 그다음에 2개 가진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하나 가진 사람 한번 해볼까요? 하나 7억짜리 집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 한번 그렇게 해볼게요. 납부할 세액은 뭐 종부세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고요. 총 납부세액이 129만 원입니다. 129만 원. 어쨌든 그리고 뭐 다시 뒤로 돌아가서 그럼 2개 가진 사람. 2개 가진 사람은 어떤 현상이 나오는가 봐볼게요. 410만 원입니다. 여기는 종부세에 해당되네요. 그래서 재산세가 138만 원, 지방기획세가 27만 6천 원, 도시기획세가 92만 4천 원, 종합부동산세, 이게 좀 종부세죠. 종합부동산세가 134만 원, 농어촌 특별세가 총 납부세액이 410만 원입니다. 그러면은 한 달에 얼마예요? 410만 원이 한 달에 한 5만 원 되나요? 35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게 작습니까, 여러분? 작다면 작고 많다면 많다. 사고 파는 세금 내죠, 양도세 내죠, 등기비 내죠. 또 이게 1년에 내는 한 번만 내면 뭐 작을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10년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것만 보면 한 4,200이에요. 4,200. 10년을 가지고 있으면은. 근데 다시 이것은 일반적인 이야기고, 예를 들어서 제가 강남 또 이야기하네요. 자, 강남 아까 16억, 아까 리센치가 16억이라고 했나요? 16억. 그럼 그 가표가 얼마 될까요? 32평 아파트 하나 가표가 16억이면은 가표가 얼마가 되려나요? 예측이 안 되는데, 제가 좀 시간이 되면 찾아보고 싶은데, 한 12억으로 한번 해볼게요. 12억으로. 12억. 자, 그 다음에 그게, 한 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이제, 2채 갖고 있는 사람을 견주어서 한번 봐볼게요. 100만, 1000만, 억. 공이 하나 더 쳐지네. 이제 왜 제가 이제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내가 실제로 강남에 해당이 없어요, 저는. 저도 강남에 살지도 않고요. 강남 집 한 채도 없는 사람이에요, 저도. 없지만, 사고는, 상대적인 걸 부분은 저는 많이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투자 심리 쪽에서 제가 설명해 드릴 건데, 10%의 사고를 좀 읽어야 돼요, 10%. 결론은 1대 9인데, 우리나라의 전체 돈은 어디가 있다 그래요? 70%가 어디가 있다. 흔히 하는 말로 70%가. 서울에 있다 그러죠, 서울에. 거기에 또 70%가 어디가 있을까요? 강남 상구에 아마 있을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머릿수대로 계산해보면 1대 9의 어떤 그 플레임이지만은, 실질적으로는 1대 9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90%, 내가 구할 쪽, 이쪽 9쪽에 있다고 해서, 그게 90%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게 그냥 이건 자본주의 사회 아닙니까? 자본주의는 뭡니까? 결론은 자본.
자본 투하로 인한 어떤 성장이라든지 모든 게 자본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우리 눈사람으로 이야기를 할까요? 제가 눈사람으로 백날 여러분이 조그만한 이만한 덩어리를 우리 초등학교 때 해봤죠? 백날 굴려 보십시오. 눈덩이가 이렇게 불어난 시간이 1시간 딱 굴렸을 때 얼마나 붙나 눈이 부피가 늘어나나. 근데 이만다는 눈덩이 걸린 사람을 한 번만 굴리면은요, 몇 번만 굴리면은요, 기하급수적으로 벌어진다니까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게 극단면 속성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개미들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식도 마찬. 왜 주식이 자꾸 거론이 되냐면은 불로소득 있지 않습니까? 불로소득. 그러니까 근로소득이 아닌 불로소득이 뭡니까? 제가 또 갑자기 좀 이따 제가 설명할게요. 불로소득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식하고 투자는 결론은 주식 투자나 뭐 이렇게 부동산 투자나 아니면은 금 투자, 그다음에 뭐죠? 막 요새는 뭐 미술품도 투자하잖아요. 미술품도 투자 개념을 막 하시더라고. 미술품이 왜 그렇게 투자 가치가 되는지 아세요? 왜 그래요? 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희소성.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왜 그렇게 비싸요? 그게 돌덩어리가 결론 희소성 때문에 그런 거지. 그게 말 그대로 내과가 다 있으면 그게 다이아몬드가 비쌀 리가 없지 않습니까? 부동산이 강남에 비싸요. 왜 12억, 16억 이렇게 합니까? 희소성 때문에 그런다고 했잖아요. 방금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희소성. 그 한정된 그 땅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은 한정되어 있고 사람은 자꾸 그걸 원하고 욕구라는 게 있잖아요. 욕구. 그 욕구가 있기 때문에 자꾸 그걸 찾는 거 아닙니까? 욕구가 있으니까 아줌마들 뭐예요? 이렇게 다이아몬드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걸고. 아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뭐 스마트폰에가 뭐 핸드폰에가 이걸 걸고 다니지 걸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욕구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감가상각밖에 없다니까요. 투자가 이건 투자 상품이 아니라고. 이 불로소득이 아니라니까요. 좀 이따 설명할게요. 제가 얼마입니까? 1,560만 원이네. 1,560만 원. 왜 이래? 얼마 안 되네? 1,56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면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을 제가 그냥 집 하나 갖고 있다는 집 두 개네. 두 개 갖고 있다는 걸로 인해서 100만 원이 넘는 돈을 그대로 세금을 냅니다. 세금으로. 그리고 아까 양도세가 좀 하면은 뭐 중과세인 더 심각한 것은 재건축이익 환수제. 들어보셨잖아요. 재건축이익 환수제. 그냥 뭐 3억이 양도 차익이 났는데 1억 4,800인가 반 틈을 또 뜯어가 이렇게 또 세금 내고 보유세입니다. 보유세, 종부세, 보유세. 이건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는 세금이에요. 요새 그 세무사들 거의 하루에 2시간도 못 자고 지금 일하고 있죠. 왜요? 왜 그런지 아시죠?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그래서 아주 그 사업하신 사업자들, 이제 근로자들 말고요. 이제 사업자, 그 다음에 사업소득 있는 분들은 아주 지금 가장 그 지금 세금 때문에 세금 시험 본인이 하는 사람들 하는 경우 이제 세무사한테 이제 위탁 수임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아무튼 그 세금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세금 낸 만큼 또 내가 받는 게 있다 하면은 또 힘들지 않을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기브 앤드 테이크라고. 낸 만큼 나도 좀 뭔가를 혜택을 국가에서 좀 받아봤으면 좋겠다. 하는데 글쎄요. 뭐 제 생각인가는 모르겠지만 제가 뭐 평생을 아무튼 좀 살아오면서 아마 항상 손해보는 느낌이었어요. 손해보는 느낌. 왜 그러냐면 내가 고속도로 가는데 내가 세금을 냈는데 또 민자사업을 해가지고 또 엄청난 세금을 또 내고 민자사업이 아닌 경부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타는데 아무튼 또 이용료를 내요. 하물며 지난번에 어디야 강원도 설악산 가가지고 그 공원 케이블카 타러 들어갔는데 거기 공원 들어가는 또 세금을 또 내고요. 아무튼 세금 담배 피는 저는 담배를 안 피죠.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합니다만은 술을 하는데 세금이 무지막지하게 붙어 있죠. 담배 피는데도 무지하게 거의 다 세금. 그러다 짜증나가지고 끊어버리죠. 세금 내기 싫으니까.
그 세금 내는 거거든, 술, 담배. 남자분들 끊어요, 끊어. 열받지 않아요, 그거? 몸도 베리고, 돈도 베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선진국을 보시면은 이제 낸만큼 그래도 많이 좀 이렇게 혜택이 있는 것 같긴 해요. 뭐, 전체적으로. 근데, 어찌됐든, 낸만큼, 건강보험료도 어찌다 준조세죠, 그것도. 건강보험료 의무사항이니까 건강보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준조세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업자, 특히 이제 근로자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업자들도, 이 건강보험료가 사업소득에 이렇게 연동돼 가지고 나갑니다. 그러면은, 뭐 사업해가지고 돈 버는 게 뭐 죄인도 아닌데, 거기에 그냥 막 붙어요, 뭐가 막 붙고, 또 내일 모레 또 올린다 하잖아요. 그러면은, 좀 이제 내가 이제 건강해서 좋은 일이 한 것 같지만 나는 병원에 간 적도 없어요. 뭐 크게 뭐 병원에 가서 뭐 한 적도 없는데 한 10년간 건강보험료 주구장창. 그래서 연금은 좀 덜 억울해. 나중에라도 좀 뭐 받는다 하잖아요. 나중에 받을지 못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받는다고 해요. 그냥 좀 덜 억울한 것 같은데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는 진짜 좀 너무 하다 싶을 정도로, 그리고 이제 혜택이 많아지니까 그런 것 같아요. 혜택이 뭐, 예를 들어서, 보험료가 비급여가 있고 급여가 있는데, 이게 제 느낌, 이것도, 순서가 이제 제 방송이니까 제 느낌 말씀드릴게요. 제 느낌.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전에는 이제 비급여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요새는 급여가 많아져요. 의외로. 급여가 많아지다 보니까, 웬만하면 내가 별로 뭐 안 가도 되는데 막 급여니까 뭐 보험료로 다 해주니까 그냥 뭐 해요. 좀 가다 진료를 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내가 요양병원이라도 이런 그다음에 좀 혜택을 안 받아도 되는데 또 뭐 그런 거 장기 보양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또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불필요한, 그러니까 오직 있으면은 건강검진이 뭐 암이 뭐 많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봐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100년 전이나 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암의 어떤 인자는 저는 똑같은데, 과거에는 모르고 지나갔다가 결국 마지막 가서 그냥 돌아가시는 거고, 지금은 이제 워낙 기술이 발달되어 있고 하니까 검진을 이제 한다는 거죠. 검진을. 그러니까 아주 뭐 가선선암 같은 경우도 아주 미세 0.5mm부터 시작해서 막 추적을 하지 않습니까? 실제 제 주변에도 많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 엊그제도 마찬가지로 저도 이제 건강검진을 이제 하는데 뭐 갔더니 원래 한 20만 원 계획 잡고 뭐 했는데 뭐 거기서 갑자기 뭐죠? 코디라고 하나요? 누가 하나요? 뭐 여기서 하니까 뭐 해야 된다 하니까 결국 60만 원이 넘더라고요. 결론은. 그래가지고 보험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시계 보험이 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막 믹싱 해가지고 결론은. 그래서 건강검진을 하게 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또 제 2차 진료, 3차 진료까지 해서 제가 아산병원까지 제가 간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결론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결론은 1차, 뭐 2차는 생각, 3차까지 그냥 진료비를 제가 많이 이제 낸 적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결론적으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이게 어디서부터 또 원인이 되느냐? 이 재산세, 종부세, 이게 다 자기 사업소득, 그 다음에 자기 재산, 나이, 이거 따져가지고 내는 세금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재산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죄인 같고, 그 다음에 뭐 사업,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오늘도 쟤는 요새 5일제 근무, 뭐, 그 다음에 근로시간, 우리 저 입장에서는 웃기는 소리예요, 웃기는 소리. 진짜 배부른 소리입니다, 배부른 소리. 저 예전에 뭐 과거 이야기하면 좀 이런지 어쩔지 모르겠지. 20년, 25년 전에는 제 토요일 뭐 그때 5일제도 아니었고요. 제가 5일제 될 것 같았으면 저 진짜 사기업 장가고요. 저 아마 공기업 공무원 됐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때만 해도, 그리고 토요일 날 오후까지 오전 근무하고, 그다음 일요일도 뭐 모시고 이렇게 나오고 막 그랬던 것 같고, 뭐 어떤 때는 1년간 거의 모시고, 지금도 오늘도 저 일했습니다. 오늘도 뭐 오늘 석가탄신일이니까 뭔가 오늘 쉬는 날이죠. 그렇죠, 여러분. 근데 오늘도 저희는 일했어요. 일하고, 그다음 일요일밖에 안 쉽니다. 뭐 작년 같은 일요일도 안 쉬고 일했지만, 아무튼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신고하죠. 신고해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쉬지도 않고 아무튼 열심히 일을 했는데 또 거기에 연동돼 가지고 뭐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내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좀 여분이 있으면은 내가 뭐 집이라도 아니 뭐 다른 거라도 하나 뭐 조그만하게 노후를 준비해야 되니까 뭐 국가에서 나 노후 해줄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후 준비해야 되니까 나 조그만한 가게라도 하나 사가지고 월세라도 좀 받으려고 그렇잖아요. 저도 일을 하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응? 그래서 뭐 조그만한 거 하나 산가 하나 샀는데 뭐 세금을 뭐 몇 천만씩 내라 하고 말이야. 그리고 또 그거에 연동된다 그랬잖아요. 또 거기에 대해서 또 건강보험료 또 내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재산세 종부세까지 제가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상속세. 상속세는 그래도 조금은 나아요. 상속세는 보시다시피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상속세는 뭐 크게 이제 기본 공제율이 많이 되니까 상속세는 넘어가고요. 이제 증여세 같은 거 하면 증여세는 꽤 중요합니다. 증여세는. 그래서 부모님이 직계장소, 이제 직계존소, 자녀, 비소 같아. 그리고 성년자이고, 세대 건너뛰는 아니고, 그 다음에 증여취액이 예를 들어서 32평 아파트, 얼마죠? 7억. 표준가가 7억이죠. 증여는 우리가 이제 오늘 기준 자체가 증여세 같은 경우도 이제 실제 그 실가에 실가. 아까 그 재산세라든지 종부세는 실가가 아니고 뭐라 그랬죠? 제가 이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증여세 같은 경우는 원칙은 실가를 기준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5%까지는 봐줍니다. 예를 들어서 실가가 7억인데 5%면 얼마죠? 6억 9,500까지 예를 들어서 내가 증여를 해줬다 하면은 그거는 그대로 무사 통과입니다. 무사다. 근데 예를 들어서 증여를 7억인데 내가 예를 들어서 뭐 한 4억에 증여했다, 5억에 증여했다, 그 인정 안 해줍니다. 그럼 다 추징당합니다. 그래서 실가를 보통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 실가가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요새 부동산에서 실거래가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그 보면은 국세청에서 어느 누구도 실가를 금방 파악이 돼요. 그러면은 똑같은 면적에 똑같은 동에 똑같은 면적에 똑같은 층에서 옆집이 예를 들어서 실가가 7억이 됐는데 나락에서 증여를 이 사람한테 어떤 사람한테 뭐 자식한테 5억에 증여를 해줬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겠죠. 그렇게 하고 그다음 10년 이내 자산 없고 예를 들어서 10년마다 한 번씩 이제 증여는 이제 예를 들어서 자식 간에는 5천만 원까지 비과세인데 공제를 해주는데 10년당 그래서 10년 이내 자산은 한 적 있으면 5천만 원 기본 공제 나중에 안 해주기 때문에 계산식에서 돼 있고 자 그러면 얼마입니까? 7억짜리 집 하나 하는데 증여세가 1억 2,800입니다. 1억 2,800 내시고 자식한테 증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5천만 원 아까 말했죠. 기본 공제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부담부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7억에서 이제 안에 전세라든지 아니면 이제 대출이 있으면 이제 그걸 갖다 부담부, 그놈을 공제를 하고 예를 들어서 증여를 하면은 증여세가 좀 줄어요. 그러니까 7억이다 그러면은 뭐 전세가 3억이다 그러면은 4억에 대해서 증여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이 줄죠. 그 대신 그 3억에 대해 부담부 한 그 3억에 대한 것은 나중에 양도세를 또 내셔야 돼요. 그래서 따로 계산하거든요. 계산법이 따릅니다. 그렇게 보시고 일단 지금 현재 부담부 증여가 아닌 상태에서 그냥 100% 그냥 7억짜리 집을 그냥 내가 증여를 해주겠다 자식한테 그렇게 했을 때 왜 내가 이 말을 꺼내냐면은 아까 제가 서두에 뭐라 그랬어요. 다주택자들이 아까 세금을 3억의 양도 차익이 있는데 4억 3천에서 7억 3천짜리 그래서 10년 가지고 있었는데 3억의 양도 차익이 있는데 지금 세금이 1억 6천에다 하면은 7, 8천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 그 세금 내겠습니까? 아니면 자 보십시오. 7억짜리 그대로 부담부증이하면 이게 세금 더 줄입니다. 많이 줍니다. 근데 부담부증이가 아닌 상태 증여세를 딱 보니까 얼마예요? 여러분 1억 2,800에 증여세가 더 싸다니까요. 양도세보다. 그러기 때문에 그냥 증여를 해버리는 거 자식들한테 아니면 손주 손녀한테 증여해버려요. 세대 건너뛰고 그냥 증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매물이 안 나온다니까요. 시장에. 부동산 가보시라니까 매물이 안 나온다고요. 매물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삽니까? 수요 공급이 깨진다니까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떤 하나의 현상을 보고 하나만 단편적인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10% 생각들 그 자산가들이
부동산으로 말하면 자산, 총액으로, 자산 총액으로 말하면 50%가 훨씬 넘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소수가 뭐 70% 자산을, 부를 가지고 있다 그러잖아요. 소수 한 5%, 뭐,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서 뭐 10%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꽤 높습니다.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높지는 않지만 부의 편중이 많이 심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왜 그러냐. 이것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벌어지게 돼 있어요. 아까 눈사람 생각하시면 돼요. 눈사람. 절대적으로. 기가 그 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더 벌어집니다. 절대 90%가 10%를 엎을 수가 없어요. 절대 못 따라옵니다. 그래서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근데 다행스럽게도 아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7, 80대 이프가 이제 상속이 되고 증여가 돼가지고 많이 분산이 된다라는 거. 이건 참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부가 이렇게 또 이렇게 퍼진다는 거죠. 퍼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퍼지기 때문에 이 마곡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이게 선조 이 마곡지구 한 100만 평이 이게 수용을 당했는데 아마 여기가 이제 예전에 높으신 분의 어떤 하사품이었는데 어찌됐든 가족들, 자식들이, 후손들이 여기서 많이 집단 취락을 했던 곳들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심씨일가, 권씨일가라고 있어요. 이 동네에. 그러면 이제 그분들 자손들이 많이 이제 보상을 받았어요. 할아버지 잘 둬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수천 명, 수만 명 이제 이렇게 혜택이 갔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듯이, 이제 강남 쪽도 이제 암만해도 이렇게 많이 혜택이 갈 겁니다. 이렇게 흩어지면. 그래서, 금수저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그런 현상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부동산에서 거래할 수 있는 물건이 많이 공급이 돼야 실제로 가격이 내려간다. 이 가장 기초적인 원리라는 거죠. 기초적인 원리. 예. 자, 아쉽습니다. 아쉬워요. 많이 아쉽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는 하나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제 세금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제 청약 가점제도 여러분들이 많이 문의가 옵니다, 저한테. 청약 가점에 대해서 많이 오는데, 제가 한번, 여러분이 현실, 제가 여기서 해볼게요. 본인과 세대원이 무주에서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니까 무주택자. 당연히 뭐 가점. 이게 왜 이걸 제가 띄워드리냐면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가밀지구 68점짜리도 떨어졌다고. 84점 만점에서 그럼 68점이 떨어졌다 하니까 여러분 감이 안 오시죠? 감 안 오실 거예요. 제가 이게 실질적으로 피부에. 자, 무주택자입니다. 집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실제 제가 상담한 사례입니다. 이게 14년 가지고 14년 무주택 기간. 쉽지 않습니다. 3, 4년 단위 어떻게 14년 무주택을 갖고 있어. 야, 이 양반도 대단한 양반이더라고. 내가 상담해보니까. 자, 두 번째. 가족이 또, 적냐? 그것도 아니에요. 4명이에요, 4명. 자, 그 다음에, 또 보니까, 계산이 밑으로. 자, 13년 이상 14년 미만. 자, 여러분. 이거 경기도입니다. 이거 서울은 더 박 터져요. 아니, 서울만 내가 이렇게 됐어도 제가 열 안 받은다니까요. 지난주에 열 안 받았었어요. 제가 왜 열이 받았냐면 제 친구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제 친구. 제 친구 50대 초반 대기업 다니고요. 제 친구 이야기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열이 받은 거예요. 아니, 생각해보시오. 무주택자다. 13년, 결혼한 지 한 20년이 좀 넘었나? 그 친구가. 무주택을 13년, 14년 했고, 그쵸. 애도 낳고 했으니까 지금 4명이죠. 그래서 청약통장 가입기가 13년, 14년 미만 했어요. 자, 계산해 봅시다. 보시죠? 68점. 최대 만점 84점. 이 조건에 맞는, 50대 초반, 일반 보편적인 서민 아닙니까? 예? 경기도 수원에서 살아요. 수원에. 미안하다 친구야. 방송 보는 거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경기도 수원에 살고 있는데 집 하나 하라고 그래서 제가 가밀지구에 한번 해봐라. 지금 그래서 했는데 나는 당연히 됐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이게 떨어졌더라고. 그래서 제가 열이 받은 겁니다.
이게 무슨 부동산 정책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떨어지는 세상이. 이게 무슨, 아, 참. 자,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 자, 보십시오. 다시 처음으로. 이 친구가 당첨될 확률은, 자, 무저책 그대로 갑니다. 그리고 13, 14년. 그 다음에 청약 가점 13, 14년. 여러분도 다 집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부동산 114. 거기서 다 하실 수 있어요. 재밌습니다, 이거. 여러분도 이제 그 다른 모르는 친구분 자신있게 상담해 주세요. 이거 딱 하면 딱 켜놓고, 딱 여기 스마트폰, 이어폰 딱 끼고, 친구, 내가 저 계산해 줄게. 세금도 다 해주고, 큰일 났네, 이제. 세무사인가요? 세무사죠. 세무사들 또 내가 또 욕하겠네, 또. 그래서 아까 4명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골에 계세요, 시골에. 야, 그래서 부모님을 그냥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고 와보라라, 그냥. 그럼 딱 계산하면 어떻게 돼? 78점. 이제 여기는 이제 완전히 되는 거죠. 100% 됩니다. 100% 78점. 이해되셨죠? 근데 이 친구가 딱 했더니, 아니, 아버지가 못 올라오셔. 왜, 거기 계셔야만이, 뭐지? 그, 농지, 어떤, 그것도, 정부에서 해주는 게 있나 봐요. 그래서, 근데 또 더군다나 그렇지 않습니까? 감일주가 엊그제 뭐라고 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소라도 옮겨놔, 그냥. 흔히 하는 속된 말로 위장전입이죠, 위장전입. 옛날에 막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근데, 닭달같이 정부에서 뭐라고 합니까? 위장전입자 다 조사한다, 전수조사 한다고 하잖아요. 그냥 그거 무서워서 위장전입도 못하겠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법은 또 지켜야 되겠죠. 그래서 좋다. 그러면 양보해가지고, 그러면은 어머니라도 올라오시라고 해라. 그 아버지는 혼자서 밥에 드시고, 자식 집 하나 사는 게 문제지, 아버지 그 식사하는 게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지금. 나이가 자식도 생각해야 되니까. 나이가 한두 살 먹은 것도 아니고 50대 초반인데. 그러면은, 어머니라도 모시고 올라오시라 해가지고 여기 사시면서 시골은 주말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렇게 해라. 그렇잖아요. 군대에서 365일 붙박이처럼 살아야만이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도 한 반년은 살아도 위장전이 아니거든요. 맞을 겁니다, 제 말이. 그래서 현행법상 그러면 이제 5명, 1명만 늘려봤어요, 제가. 그래서 딱 보니까 73점이네요. 야. 그래서 이게 뭘 말하냐면은 다른 것은 무주택 기간이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연수 많이 올려놔봐야 점수가 올라가면 점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제 이해되셨죠? 뭔 말인지. 그렇죠? 여기서 14년이나 15년 이상이면은 15년하고 15년 이상, 20년, 30년 해봐야 2점밖에 차이 안 나. 네? 근데 가입 기간도 마찬가지. 15년 이상이면 더 이상 점수가 없어요. 14년 이 사람 아무런 이게 가입 기간 채워도 이제 2점밖에 없어. 근데 가장 중요한 거 부양 가족. 부양 가족 한 명 늘어날 때마다 5점 팍팍 뛴다니까. 그러면은 6명 이상 딱 방법도 하나 있다. 부모님도 안 돼, 부모님도. 부모님도 안 계시고 먼저 돌아가셔가지고 안 되고 또 아까 같이 시골에서 안 돼. 방법 하나 있어요. 뭐예요? 또 하나. 많이 낳으면 돼요. 많이 낳으셔. 많이 낳으면 되죠. 자식을 자, 2명에다 4명 있으면 되잖아요, 자식. 그러면 35점이잖아요. 이해되셨죠? 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제가, 기본적으로 오늘 이 부동산 114 하나 가지고, 그냥 강남에 한 20분 정도 해가지고, 그냥 강남 아까 그 위치적인 어떤 그런 부분 설명해 드렸고, 지난주와 연동돼 가지고, 세금 부분 또 짚어드렸고, 청약, 점수 매기는 방법. 왜냐하면 이제 청약 가점제, 우리 민영 아파트는 청약 가점제로 시행하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우리 그 국가 예산은 민영 아파트 말고요. 정부 SH나 예를 들어서 LH 공사에 사는 그것은 가점제가 아니고 이제 그 점수 청약 그 기간, 불이익 기간이라든지 이제 그걸로 또 합니다. 그것은 좀 약간 틀려요. 민간하고 공공하고는 약간 틀립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해 드렸던 것은 이제 민간은 이제 청약 가점제로 어찌됐든 하는 곳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73점. 그럼 이분 같은 경우는
이번 감일주고 했었으면 이렇게 했었으면은 미리서 저하고 상담하고 이래서 했더라면은 조금 미리서 그냥 전략을 짜야 된다는 거예요. 전략을 짜서 이렇게 들어가면 당첨될 확률이 높았어요. 그렇게 보시고 또 1년 뭐 준비해가지고 또 다른 것도 해드려야 되죠. 근데 없어요. 가면 갈수록 없습니다. 지금 현재